여야 3040 의원들이 이례적으로 공동회견을 열고 최근 국회를 통과한 국민연금 모수개혁을 비판했습니다. 여권에서조차 제2요구권 행사 요구가 나오는 등 여진이 이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봐야 할까요? 국민의힘 싱크탱크죠. 여의도연구원 윤희숙 원장과 말씀 나눠봅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의원님은 한국 사회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장기 미결과제 연금 개혁을 꼽고 있습니다. 네. 모처럼 여야가 합의해서 국민연금 모수개혁안 통과했는데 이번 국회 통과의 의미부터 좀 짚어주시죠. 일단 27년 동안 보험료를 못 올린 것을 이번에 올린 것은 뭐 아주 다행입니다. 다행인데 문제는 소득 대체율을 함께 올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올린 것도 고갈 걱정이 없게 되는 수준까지 가려면 9%를 올려야 되는데 이번에 4% 올린 거거든요. 근데 소득 대체율을 같이 올려버렸어요. 그래서 결국 2.5%밖에 못 올린 게 된 겁니다. 나머지를 다 다음 정권으로 몰아버린 거예요. 굉장히 아쉬운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그 합의하는 그 당일도 그 지도부께 계속 건의를 드렸어요. 네. 왜냐하면 젊은 세대들의 목소리가 지금 막 터져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 조금이라도 더 협상을 더 하면 단 1%라도 더 깎을 수 있다. 그 1%가 1,000조입니다. 1,000조 원. 네. 그렇지만 이제 그 협상단의 입장은 이런 거였던 것 같아요. 하루에도 890억씩 쌓이고 있고 빚이. 그리고 이게 판이 깨지면 27년 만에 보험료 올리는 것도 물 건너간다. 이런 초조함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소득 대체율도 사실 3%나 더 올린 거죠. 굉장히 아쉬운, 어떤 의미에서 아쉬운, 보험료를 올린 것은 다행. 아주 복잡한 감정입니다. 이게 더 내고 덜 받는 안이 재정 안정의 기본일 텐데 더 내고 더 받는 안이 되다 보니까 이건 뭐 한시적 연명일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뭐 8년 고갈 시점을 미뤘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게 8년이고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고갈의 가능성이 없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거를 이제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을 하면서 그걸 만들어내야 되는데 네. 모수개혁만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그 경우에는 지금 9%를 올려야 되는 것이고 구조개혁은 조금 더 힘들지만 모수개혁의 부담을 좀 줄이는 방식으로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 연금개혁의 목표는 고갈되지 않는 연금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는 이번에 우리가 기여한 바가 없지는 않으나 너무 적다. 첫걸음이 너무 짧았다. 너무 짧다. 네. 국회 표결 과정도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국회 본회의 표결 과정에서 찬성이 194명인데 반대나 기권표가 83명이나 나왔습니다. 여야 지도부가 합의를 했는데 반대나 기권이 적지 않습니다. 이 같은 결과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 결과는 굉장히 반가운 결과예요. 오히려. 예, 그렇습니다. 아니 왜냐하면 지금 제가 2%에도 한 달 전쯤 나왔었잖아요. 네네. 그 협상이 이루어지고 있는 한 달 동안 제가 정말 방송이나 언론에 나가서 그 얘기를 많이 했어요. 지금 연금 재정이 어려워서 고갈의 위험이 있다는 거는 지금의 젊은 세대가 나이 들어서 죽을 때까지 연금을 못 받을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건데 왜 소득 대체율을 다시 올리는지에 대해서 제발 대답 한마디만 해달라. 이런 호소를 제가 많이 하고 다녔어요. 그런데 정말 막 그 대답 없는 벽에다 외치는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그 청년들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젊은 국회의원들이 반응을 한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그렇게 지난 한 달 동안 떠들면서 저를 도와주는 목소리가 하나도 없었거든요. 제가 굉장히 사실 절망했었는데 이번에 본회의 결과를 보고 저는 굉장히 좋다 이런 느낌이었어요. 젊은이들의 목소리잖아요. 사실 제가 얘기한 것이 올리려면 왜 올리는지 제발 설명이라도 해라 이건데 거기에 대해서 반응이 전혀 없다가 정치권에서 본회의 과정을 보니까 저는 약간의 희망을 봤어요. 오히려. 그러셨군요. 이번 합의안에 대해서 이른바 청년 독박, 청년 착취 이런 말도 나옵니다. 동의하시는 부분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소득 대체율을 다시 올린 것에 대해서는 저도 굉장히 낙심하고 있지만 네. 그러나 청년 독박론 이런 얘기가 나오는 그 배경은 약간 좀 구조를 잘 모르고 하는 비판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네. 뭐 8년 동안 0.5%씩 올리는데 왜 소득 대체율은 당장 올리냐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데 그거는 좀 시중에 카더라 얘기고요. 왜냐하면 지금 이미 연금 받으시는 분들은 이 혜택 전혀 없습니다. 네, 그게 가입 기간 동안만이에요.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이 그러니까 있더라고요. 그거 이게 시중에 돌아다니는 카더라 얘기예요. 예. 그래서 이거는 지금 예를 들면 586 세대가
그 은퇴가 얼마 안 남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은 그 돈을 내는 기간만큼만 소득 대체율이 올라가는 효과가 있고요. 이 얘기는 뭐냐면 돈을 낼 기간이 많이 남은 청년들한테 그 혜택은 많이 가게 돼 있습니다. 문제는 이걸 청년 독박론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이 재정의 불안정성 때문에 고갈이 되는데 고갈이 네. 될 것이 위험이 아직도 존재하는데 소득 대체율을 올려서 재정을 불안하게 만드는 것 이게 청년들한테 굉장히 문제가 되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이 지금 구조를 잘 모르고 얘기하시면 이게 오히려 도움이 되지 않는 얘기입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약간 오해가 있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 의장 이는 거짓성동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노령 세대의 연금이 줄어들면 이것 다 또 다시 국민들이 세금으로 생계 생활 안정을 위해서 지원하지 않을 수 없는 거 아니냐. 오히려 개개인이 생계 책임지는 것보다 이 연금의 지출 부담을 조금 더 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뭐 이런 의견인 것 같아요. 그게 거짓선동이에요, 사실.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계속 민주당에 향해서 제발 좀 설명 한마디라도 하라고 했을 때 그런 거짓 설명이 나오는 건데 뭐냐면 우리 지금 고령층 65세 이상 그 중에서 가장 어려운 30% 정도는 국민연금의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노동시장에 있는 동안 굉장히 불안정한 일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국민연금을 받으시는 분들 중에서도 한 반 정도는 30만 원 미만이에요. 아니 40만 원 미만. 그 얘기는 뭐냐면 소득 대체율을 올리는 것은 지금 월급을 많이 받는 정규직 근로자 출신의 고령자 그러니까 노후 마련이 많이 돼 있는 분을 위한 조치예요. 그래서 이게 사실 저는 그렇게밖에 해석이 안 됩니다. 대기업 정규직을 기반으로 한 민노총의 입장이 굉장히 강하게 전달돼 있었고 이번에도 협상 과정에서 민주당이 44%를 마지노로 얘기했었거든요. 네. 그런 과정은 뭐냐면 청년들의 목소리를 아주 무시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면 그림 자체 액면은 뭐냐면 굉장히 재정이 불안한 상태에서 미래의 청년들이 연금에 대해서 안심하지 못하는 연금이 완전히 고갈돼서 우리가 급여를 확 깎이거나 못 받게 될 수도 있다는 위험이 존재하는데 지금 고령자의 상당히 여유가 있는 분들 지금 그러니까 은퇴를 앞둔 이런 분들이 여유가 있는 분들을 위해서 올린다라는 그 혐의를 벗어날 수 없는 거죠. 이 청년들의 우려가 있었지만 이번에 이제 국가가 지급 보장하는 부분은 좀 당겼지 않습니까? 지급 보장은 사실 국민연금은 원래 있거나 말거나 똑같은 효과입니다. 사실 어떻게 국민연금을 나라가 모른 척하겠어요. 그러나 그 지급 보장이라는 원칙은 항상 존재했는데 이제 마음의 평화를 조금 더 준 거죠. 네, 마음의 평화. 네, 이제 구조개혁으로 이제 진행이 돼야 될 텐데 특위 구성.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좀 청년층의 참여를 확대하겠다 이런 입장도 좀 밝힌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좀 변화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이번에 그 청년들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저는 좀 바뀐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지금 좀 지도자급의 그 정치를 꿈꾸는 분들도 사실 본회의 그 통과하고 한 이틀 동안 아무 반응이 없었어요. 근데 한 이틀이 지난 다음에 거부권 얘기하고 이러기 시작했거든요. 네. 그게 뭐냐면 한 이틀 동안 청년들의 그 반응을 본 거죠. 근데 이번에 굉장히 과거하고 다른 점은 제가 굉장히 희망을 보는 부분은 청년들의 2030 목소리들이 막 분출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민주당도 특위에다가 젊은 정치인들을 많이 넣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그 젊은 정치인들은 또 자신들의 그 정치 인생은 그 젊은 층에 또 기반을 두기 때문에 그 젊은 층의 목소리에 반응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우리 그 지금까지 논의가 흘러온 걸 보면 젊은이들의 목소리를 굉장히 무시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 왔어요. 생각해 보시면 이번에도 많은 그 레거시 미디어들이 1, 2% 아무것도 아니니 빨리 합의하고 치워라 이런 식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그 1%가 천조씩인데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굉장히 너무나 답답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게 이제 정치권으로 스며드는 통로가 저는 이번에 좀 마련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아마 언론에서 제대로 설명이 좀 덜 됐던 부분인 것 같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제가 젊은 기자들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사설 쓰는 저 선배 논설위원들이 그런 거 잘 모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네. 특위 얘기 넘어가겠습니다. 특위에서 논의해야 될 선결 과제는 뭐가 있을까요? 구조개혁이요. 네. 저는 구조개혁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우리 기초연금하고 국민연금을 그 구조를 다시 설정해야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국민연금이 본인이 돈을 넣어도 이렇게 빨리빨리 내는 만큼 안 올라가는 느낌이 드는 게 뭐냐면
그 재분배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근데 기초연금이 사실 재분배잖아요. 그러니까 그 두 개의 기능이 지금 중복돼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두 개를 재구조를 다시 만들어서 재분배를 위한 거는 재분배대로 하고 그다음에 본인이 내는 돈은 본인이 돈을 내는 대로 올라가는 느낌을 그 사람들이 받아야지 연금에 가입해서 열심히 부을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안 부어도 나중에 그냥 기초연금 받으면 되고 내가 네. 내도 별로 올라가는 거 없고 이런 느낌들이에요. 네. 그 구조를 깨주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근데 이게 줬다 뺏으면 안 준 것 맛도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기초연금 같은 경우는 계속 일정 부분 좀 올라가는 것 같아요. 아, 그럼요. 기초연금을 계속 올리면서 네. 기초연금 플러스 돈을 더 내면 그게 국민연금에서 반영이 되도록 하는 구조를 만든다는 거죠. 연금의 국고 투입 부분은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랑 같은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어려운 고령층은 준비가 안 된 자식들 키우느라고 자기 걸 모아놓지 못한 그런 노령층들이거든요. 그런 노령층들은 지금 국민연금 그 혜택을 못 받아요. 그리고 지금 노동시장에 있는 분들도 그게 한 아까 30% 정도가 된다고 말씀하셨죠? 그렇죠. 30%. 그리고 그 받는 분들 중에서도 40만 원 미만이 굉장히 많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이런 분들을 줄이기 위해서는 지금 노동시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있죠. 이분들을 아주 불안정한 일자리에 있는 분들을 국민연금 가입을 독려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각종 크레딧이 들어가고 보조가 들어가고 그런 겁니다. 특히 지금 젊은 층들에게 뭐 군대 크레딧 이런 거 주잖아요. 그게 네. 뭐냐면 마중물을 미리 드리는 거죠. 그래서 군대에 있는 동안 국민연금을 붓고 나와서 경제활동을 하면서 좀 불안정한 일자리에 가더라도 그래도 연금 계속 부으세요. 왜냐하면 당신이 군대에 있는 동안 그 부은 것이 당신에게 마중물입니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출산 크레딧 이런 것들은 다 출산 크레딧, 군대 크레딧 이런 것들은 일반 재정으로 들어갑니다. 말씀하신 김에 그 크레딧 제도 이 부분도 좀 자세히 좀 설명을 좀 한번 해주시면 그게 어떻습니까? 바로 그런 겁니다. 우리가 네. 지금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서 국민연금의 마중물을 많이 만들어내고 있어요. 예를 들면 영세 사업장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들한테도 네. 연금보험료를 보조를 해드리고요. 그러니까 보조를 해드리는 만큼 계속 부으세요. 이런 느낌이죠. 그리고 군대에서 일하는 게 아니죠. 복무하는 젊은이들 그리고 출산 하는 여성들 이런 분들한테 그거를 어떻게 해서든 지금 지난 한 10수년 동안 크레딧을 계속 늘려왔어요. 그건 뭐냐면 일반 재정으로 이 연금을 떠받치는 그 통로를 만들어가는 거죠. 앞으로도 저는 이거 계속 늘어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청년 의원들의 제시한 방안도 좀 한번 살펴보면 민주당 이소영 의원요. 연금 수급자가 납부하는 연금소득세를 국민연금 기금에 투입하는 안도 얘기를 했던데 이런 접근은 어떻습니까? 예,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아니 이거 별로 근데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인데요. 어차피 국고 투입은 필요하다고 그럼요. 생각하는 부분이니까. 그 용도를 거기다 써야 된다는 게 중요한 거지 돈 주머니를 어디서 가져오느냐는 저는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 연금소득세라는 게 국민연금 낸 분들, 개인연금 낸 분들 이런 분들에게서 그렇죠. 가져오는 건데 네. 뭐 그건 넣어도 그만. 근데 중요한 건 국민연금에 들어가는 그 국고에서 일반 재정에서 들어가는 부분을 꾸준히 늘려가는 게 중요한 거지 돈주머니를 어디다가 뭐 마크를 어디다 하느냐 그런 건 뭐 좀 근데 이런 부수적이라고 얘기가 생각합니다. 있으면 말씀하신 마음의 평화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렇죠? 이제 이 돈은 연금을 위해서 다시 쓰인다. 약간 이런 부분이 좀 있지 않을까요? 저는 규모가 훨씬 중요할 것 같아요. 규모와 그 용처가 훨씬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거 뭐 연 한 7,800억 정도 된다면서요. 앞으로도 더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연금 소득세보다 더한 돈이 들어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군요. 국민의힘에서 꾸준히 주장했던 자동 조동 장치 이 부분은 좀 어떻습니까?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많이들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모수개혁만으로도 충분히 가능할 수도 있다. 다만 모수개혁만 하는 나라들도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구조개혁이 굉장히 그 머리를 많이 써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냥 모수개혁을 통해서 하는 나라들도 있고 구조개혁을 아예 세게 하는 나라도 있고 두 개를 섞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구조조정 장치를 넣겠다는 거는 그 두 개를 살짝 섞겠다는 얘기죠. 이렇게 하는 나라들이 독일, 일본 이런 나라들이 모수개혁을 주로 하면서 이런 장치를 섞어 쓴 그런 잘된 나라들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쪽으로 가든 최종 목표만 있으면 돼요. 최종 목표가 뭐냐면 고갈의 위험을 없애는 거죠.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도 한 100년 사이클을 놓고 한 18%그 정도로 올렸어요. 주르륵 올리는 그 계획을 세웠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거를 지금 20몇 년 동안 못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아쉬웠다가 이번에 거기서 그러니까 레거시 미디어들이 굉장히 이 타협을 칭찬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어쨌든 그 마의 9%를 벗어났다.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이 자동 조종 장치가 좀 보편적인 제도인 줄 알았더니 그건 아니군요. 많이들 했죠. 잘한 나라들이 많이들 했죠. 독일이나 일본이나 뭐 스웨덴 같은 나라들. 우리가 잘하는 나라들이라고 연금 개혁에 성공한 나라들이 이걸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의 특성은 급여를 그 자동적으로 많이 깎기가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네. 그런 나라들은 원래 급여가 좀 높은 수준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번에 얘기하는 자동 조종 장치는 사실 굉장히 소심한 자동 조종 장치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막 이렇게 많이 반대할 이유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냥 인상률을 조금 줄이는 정도지 다른 나라들은 사실 급여를 많이 깎는 방식으로 들어갔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 정도보다는 훨씬 조심스러운 자동 조종 장치입니다. 민주당에서는 이걸 국회가 승인하는 조건으로 좀 받을 것 같다가 좀 틀어진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국회가 승인하면 그게 어떻게 자동 조종이겠어요? 수동 조종 장치지. 그러니까 국회 승인이라는 말을 빼야지 그게 핵심이에요. 자동 조종 장치는 재정이 일정 수준 밑으로 내려가면 조정이 들어간다는 게 중요한 거지. 그 뭐 수동 조종 장치 하자고 하면서 그게 뭐 작은 거라고 얘기하면 안 되죠. 좀 연금 개혁을 성공한 나라, 좀 팁이라고 그럴까요? 묘수라고 그럴까요? 그런 부분이 있으면 좀 설명해 주시면. 원칙에 대해서 그 양쪽이 먼저 합의를 하는 게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봐요. 잘한 나라들은 네. 그런 걸 했습니다. 원칙에 대해서 예를 들면 그 우리나라가 이번에도 제가 계속 그 중간에 낙심한 부분은 공개적으로 질문을 던져도 대답을 안 하잖아요. 지금 재정이 이렇게 어려운데 왜 소득 대체율을 거꾸로 노무현 정부 때 내려가기로 했던 것을 다시 거꾸로 올리느냐는 질문을 하면 대답이 있어야 되는데 대답을 안 해요. 그냥 무시해도 돼요. 왜냐하면 의석수가 워낙 많으니까 민주당이. 근데 사실 그게 저를 무시한 게 아니고 이번에 청년들의 분노가 터져 나오는 게 전 그거라고 봐요. 청년들 입장에서 왜 대답을 안 해? 대답을 이런 거거든요. 그게 뭐냐면 서로 소통을 하면서 가장 위에 있는 원칙에 대해서 동의를 하는 거죠. 그리고 가장 위에 있는 원칙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그 승인을 받아야 돼요. 그 다음에 소득 대체율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그 다음 문제입니다. 근데 우리는 계속 지금까지 잘못해온 게 뭐냐면 맨 마지막에 얘기해야 될 구체적인 수치를 제일 위에다 놓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일 위에 원칙이 뭐냐 도대체. 연금의 재정 지속 가능성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합의를 하면 그 뒤는 쉽습니다. 근데 우리는 계속 이거를 굉장히 뭐랄까요 정치적인 진영에 따라서 그리고 소득 대체율을 올려야 된다라는 내리면 안 된다라는 뒤에 거래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대기업 정규직 기반의 민노총이라는 존재가 있고 그러니 이게 얘기가 제대로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이게 청년 세대의 부담 그러면은 조금 남의 얘기 같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근데 이게 만약에 그런 어떤 설명을 할 때 여러분의 자식이 이 정도의 부담을 갖습니다. 이러면 우리 국민들이 상당히 동의할 것 같은데 그냥 뭐 미래 세대, 청년 세대 이러니까 좀 체감되지 않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좀 들었어요. 맞는 지적이세요. 그래서 이번에 젊은이들이 나와서 항의를 직접 했지 않습니까? 청년들이 가만히 있으니까 가만히로 아냐 이러면서 막 항의를 했어요. 그래서 정말 저분들을 자기 일하는 직장에서 나와서 저렇게 항의를 하게 만든 건 대단히 죄송하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에너지가 이제 우리 이 정치를 좀 바꾸는 에너지가 될 것 같다. 저는 좀 그런 희망을 봐요. 이제는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그렇죠. 시작하는 것 같다. 그래서 저 인간들 못 믿겠다 이런 거죠. 저는 뭐 그런 의심이 충분히 이때까지 쌓였다고 봅니다. 그게 여권의 잠룡들한테도 영향을 미친 건가요? 그러니까 저는 초선 의원들이 이렇게 문제 제기하고 이러는 거는 좀 되게 바람직하고 좋은데 그 잠룡이라고 얘기할 때는 뭔가 지도자급이어야 그렇죠. 되잖아요. 근데 지난 한 달 동안 사실 제가 이러고 다닐 때 저를 도와주는 목소리가 그분들 중 아무한테서 안 나왔어요. 그리고 이번에도 본회의 진행되고 본회의에서 통과한 다음에도 그 사과문을 올린 것도 저는 금방 올렸는데 한 이틀 지난 다음에 거부권 얘기를 막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이거는 이런 모습은 잠룡이라는 그런 그 위상에 걸맞는 행태는 아니다. 자기 지도자로서는 적합지 않다. 그런 사람을 행동은. 이끌고 가야 된다. 사람을 이끌고 생각을 이끌고 사람을 타협시키고 조율시켜야 되는데 그런 갈등에 올라타려고 하는 것은 저는 별로 바람직하진 않아 보여요. 한동훈 전 대표, 유승민 전 의원 다 제2요구권 행사해야 한다 이런 주장까지 했는데
여야 합의로 통과한 법안 제2호국권 좀 부적절하지 않습니까? 저는 사실 솔직히 얘기 드리면 거부돼서 네. 소득 대체율 1%라도 깎아서 1,000조라도 네. 빚을 줄이면 저는 환영합니다. 그러나 이재명 대표가 그걸 받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안 해요. 본인이 마지막에 44에서 1% 깎은 것도 사실 이재명 대표의 지시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근데 본인의 지시로 지금 대승적인 양보 뭐 그런 식의 얘기를 하면서 네. 근데 지금 그것을 뒤집고 다시 하라 그러면 제가 볼 때 99.9% 뭉갤 겁니다. 이걸 뒤집어서 국민의힘 때문에 뒤집어서 연금 개혁이 안 되고 있다. 그러면 청년들만 피박을 쓰게 돼요. 저는 그래서 지금 이 청년들한테 쏟아져 나오는 이 에너지를 이 구조개혁을 잘하면 지금 소득대체율 올린 거를 그 만회할 수 있는 여러 장치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쪽으로 에너지를 그 투입하는 게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회의적인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러면 구조개혁 어려워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나오는 청년들의 에너지 그게 얼마나 되는지에 전 달려 있다고 생각해요. 그 에너지를 그건 정치 국민의힘뿐만이 지도자들이 아니고 민주당에서도. 그럼요. 정치 네. 지도자들이 눈치를 보게 됐고 그 눈치 보는 것을 슬기롭게 이 구조개혁 안으로 얼마나 그 채널링할 수 있느냐 거기에 달렸다고 봅니다. 원장님 그 나오셨으니까 경제 전문가시니까 이 얘기도 좀 여쭙겠습니다. 서울시 토지거래 허가구역 한 달여 만에 확대 재지정했습니다. 해제했다가 현장에서 혼란이 적지 않은데 오세훈 서울시장의 헛발질인가요? 타이밍상 좀 아쉬운 부분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언제 들어왔는지 기억해 보시면 5년 전에 이 토지거래 허가제 들어왔을 때요. 엄청 비판했었어요. 모두가. 이게 말이 되냐 이러면서. 왜냐하면 당시에 문재인 정부가 그 부동산 정책을 아주 기록적으로 망치고 그것을 어떻게 무마하기 위해서 이걸 들여왔거든요. 근데 이게 시장 경제에 맞냐 이런 문제의식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네. 근데 그러니까 저는 이거는 조만간 없어져야 되는 구제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걸 없앨 때도 사실 시장 상황을 좀 보고 조심스럽게 없애야 되는데 그 타이밍에서 저는 좀 아쉽습니다. 왜냐하면 금리가 내려가고 시장 거래가 좀 늘어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언젠가는이 아니죠. 저는 이게 시장 상황이 안정되면 이 규제는 없애야 되는 규제라고 생각해요. 원칙적으로는. 시장 경제에 맞지 않는다. 사유재석권 침해 이런 부분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개인적으로는 좋은 제도는 아니다. 그럼요. 좀 어처구니 없는 제도죠. 그게 뭐 어쨌든 거래를 막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좀 이거는 애시당초 부동산 그 정책을 잘했으면 들어오지 않았을 규제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도 이 서울의 좀 특수성이 뭐냐면 공급이 잘 안 돼요. 그 지금 오세훈 시장이 하는 신통 이렇게 해서 도시를 정비해 갖고 집을 짓는 신속통합 그렇죠. 그것도 지금 구역을 지정하면 앞으로 10년 뒤에나 집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겪는 많은 문제점은 박원순 시장 시절에 그 재정비 하는 것을 굉장히 막았었거든요. 그 후유증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 거고 서울의 구조적인 문제가 그 재정비 구역을 제대로 빨리 지정하고 빨리빨리 하지 않으면 집이 나올 수 없는 네. 그런 어려움이 있는 거죠. 효과는 있을까요? 규제 다시 했으니까. 잠깐 억누르고 있는 거죠. 잠깐 억누르고 있는 건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정말 전력을 다해서 구역을 지정해서 빨리빨리 재정비하지 않으면 이 문제는 풀리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정치 현안도 좀 여쭤보겠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 기각됐습니다. 기각 5명, 각하 2명, 인용 1명인데 숫자의 의미는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각자의 개성대로 이런 느낌이죠. 그러니까 8인 4색 이런 느낌입니다. 성향입니까? 개성입니까? 그러니까 개성이라고 쓰고 이념이라고 읽어야 되지 않을까요? 좀 약간 그런 느낌입니다. 네. 근데 결과적으로는 어쨌든 저 뭐 좀 예상했던 결과는 나왔지만 이게 비상계엄의 적법성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요. 네. 윤 대통령 탄핵 심판과는 좀 선을 긋는 분위기입니다. 그 선을 걷다기보다 어떤 단서도 주지 않으려고 좀 숨긴 네. 느낌이 있지요.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뭐 그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또 혼란이 늘어날까봐 그런 걱정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번 결과를 보면 만장일치는 결론은 좀 쉽지 않겠죠? 그러니까 그런 유추도 현재로서는 저는 좀 어렵다고 보고요. 그래요? 어떤 단서도 좀 어렵다고 봅니다. 여권에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한 기각이나 각하 기대감이 좀 높아진다는
여론들이 좀 있습니다. 원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아이고 저는 뭐 기다려 봅니다. 기다려 보는데 뭐 거기에 대해서 그 어떤 결론이 나더라도 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준비를 저는 지금 양당에서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탄핵 정족수도 좀 관심이었는데 총리 기준이 맞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뭐 헌재 판관들이 판단한 거니까 뭐 수긍해야 하지만 그 전에 있었던 그 헌재 연구원의 주설서인가요? 거기 보면은 200석이 맞다고 돼 있거든요. 그 대통령직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것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번엔 저는 살짝 약간 정치 바람을 탄 것이 아닌가 이런 의심을 좀 하고 있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이 복귀를 했는데 민주당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한덕수 대행 마은혁 후보자 임명해야 할까요? 그 시기를 정하는 것은 저는 한덕수 대행의 결정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이번에도 탄핵 그 결정에도 나타났듯이 그것이 전반적으로 바람직하진 않지만 그 위헌성이 있으나 중대하지 않다라고 나왔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언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뭐 법에 정해진 게 없다. 그러니 그것은 대행이 본인이 판단해서 가장 적절한 시점에 하면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임명을 안 하는 건 아니고 안 하는 건 아니고 그것이 그 임명하는 타이밍에 따라서 사회적인 갈등이 더 높아질 여지가 있다면 그렇다면 대행은 전반적인 나라를 보는 입장에서 본인의 양심에 따라 정책적인 식견에 따라 결정하는 게 맞지요. 민주당에서는 최상목 이제 부총리죠. 부총리에 대한 탄핵도 절차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그 이유가 통과되지 않아서 한덕수 총리가 탄핵이 안 된 거잖아요. 같은 이유로. 근데 그것을 보고도 이걸 진행한다는 것은 저는 살짝 이분들이 지금 자기들 안에 그 동굴에 빠져서 뭔가 주변을 잘 못 보고 계신 것 같아요. 이거 뭐 언론에서는 분풀이 화풀이 탄핵이라 그러는데 저는 그러니까 분풀이 화풀이라고 밖에는 해석이 안 되는 일을 이렇게 거대 여당이 하고 있다는 것, 특히 지금 뭐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도 뭐 기각 확률이 높아진다라고 사람들이 얘기하는 근거 중에 하나는 이 마구잡이식 탄핵에 대한 국민 반감이 헌재로 그 분위기가 전달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도 지금 이런 일을 또 한다는 건 좀 심한 표현이긴 한데 살짝 정신줄을 놓은 게 아닌가 싶어요. 저는. 본인들을 위해서 어떤 방식으로든 도움이 안 되는 결정이거든요. 여론의 역풍에 대한 우려 부분들이 당내에서 좀 나오곤 있지만 이게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핵심들이 지금 약간 이성을 잃은 상태 같아요. 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선거법 2심 결과 이재명 대표의 영향력, 당내 역학구도에 영향을 줄까요? 짧게. 주겠죠. 많이 주겠죠. 줄 것으로 보십니까? 그럼요.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어떤 결과가 나와도 영향을 주지 못할 것이라는 또 여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뭐 본인들이 그렇게 그 주변에 사람들을 깔아놨기 때문에 그런 예상을 하지만 네. 사람들 마음에 저는 유죄가 나올 거라고 확신하고 있고요. 상식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 마음의 믿음이라는 것이 아주 갉아먹힐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윤희숙 국민의힘 여의도 연구원장과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격시사 2부 여기서 마칩니다. 잠시 후 3부에서 뵙겠습니다.